그래서 페이지 296페이지에 최근 기출문제 위주로 좀 풀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기출문제 아닌 것도 스스로 풀어보시고, 좀 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기출문제를 두세 번 풀어보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동차 GS 문제까지 풀어보시고요. 문제 5번에 다음은 거주자 박이흠의 비사업자, 이런 거 좀 디테일하게 잘 보세요. 20년 귀속소득 자료이다. 아래 제시는 자를 이용하여 거주자 박이흠의 종합 소득 금액의 합산될 금융소득을 다음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나왔고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원천징수 적합하게 이루어졌대요. 그럼 이 양식을 잘 준수하셔야 돼요. 1차 시험과 달리 저희 주관식 시험은 출제 의도에 따라서 답안지 양식을 출제자에 맞게 작성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소득급은 이자소득, 그 다음에 뭐 내역, 앞으로 뭐 몇 가지가 나올지 모르니까 여유롭게, 시험지는 따박따박 쓰시지 마시고 여유롭게 칸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이게 붙여서 써서 막 글씨가 겹쳐서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쓰시고, 웬만하면 이런 것들을 막 자대고 깔끔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글씨만 좀 그냥 잘 보이게 할 필요 있지, 자대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 한 문제, 한 물음이라도 더 푸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소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배당소득, 여기 칠판은 좀 작으니까요. 이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기 금액이 또 있네, 이렇게. 예. 한 여기까지, 여기다 쓸게요. 아쉽네.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매당소득. 계속 혹시 풀이 과정을 좀 써야 된다면요. 지금 이게 만약에 노트라고 한다면, 시험지 왼쪽에다가 이렇게 답안지를 썼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에는 뭐 풀이과정 쓰셔도 되고, 만약에 요 아래쪽에 공간이 있으면 아래쪽에 풀이과정 써도 되는데 본인 선택의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왼쪽에 좀 답안 양식지를 쓰고요, 오른쪽에는 그냥 풀이과정을 적었어요. 근데 첫 번째, 풀이과정에 점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는 게 거의 90% 이상이에요. 왜 또 100%는 확정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거의 세무회계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세무회계랑 저희 회계와 원은요, 그냥 정답이 맞으면 맞은 거고 정답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근데 풀이 과정을 안 쓰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기 준수하는 그 2차 답안 양식에요, 풀이 과정을 반드시 기재할 거, 이건 문구가 있어요. 사실 풀이 과정 없이 답이 나온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다른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풀이 과정 쓰시되, 풀이 과정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 금융소득을 풀건 뭐를 풀건 풀이 과정이 같지는 않단 말이죠. 풀이 과정으로 채점을 들어가기에는 그 채점하는데 가뜩이나 채점 지금 5,000명 채점하는 거 힘든데 풀이 과정을 볼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떨 때를 만약에 만회한 상황이 있냐, 시험이 막 진짜 막 초특급 어려웠던 거예요. 갑자기 막 1번 문제가요, 갑자기 합병이 나왔어요. 합병, 제꼈는데? 2번은 봤더니 막 연결이 나왔어요. 큰일 났는데? 소득세로 가야겠다. 소득세 나는데 양도소득만 갑자기 막 30점이 나왔어. 막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나온 거야. 안 되겠다. 그래서 부가세로 넘어갔는데 갑자기 가산세가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5점을 맞았어요. 근데 전국의 수험생이 다 그렇게 제껴가지고 안 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세무사를 700만 뽑아야 되는데 7명만 뽑을 수는 없겠죠. 97명이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때 아주 이제 극한적인 상황으로서 이제 프리 과정을 좀 보고 점수를 이제 매길 수도 있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런 상황 아니고서는 채점이 이제 그냥 정답이 맞으면 들어가고 정답이 안 맞으면 틀린 거기 때문에 프리 과정을 신중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보다 보면 혹시 이거는 좀 이렇게 부분 점수를 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답안지를 쓰세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막 뿌리 과정을 막 저 이 정도 공부했어요 막 이렇게 막 요약 막 하고 막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뿌리 과정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료 1부터 볼게요.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출자 공동사업자로서 300만원의 배당을 수령했다라고 해서 배당소득이 집어넣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겠죠. 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300만원. 그리고 이 문제와 조금 다르게 그로스업 여부 같은 것도 좀 해볼까요? 공동사업은
이중과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합이라 그랬죠. 익명조합. 그래서 과세 문제가 과세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 제외. 이런 것도 스스로 떠올리시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제가 푼다는 건 그냥 단순히 정답을 푸는 거는 의미가 항상 없다라 그랬죠. 그럼 그냥 문제 외우는 거죠.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규정이 출제됐냐. 이게 첫 번째예요. 뭐 가지고 출제했냐. 그리고 함정 포인트는 무엇이었냐. 그 다음에 출제되면 어떤 식으로도 출제될 수 있을까?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러한 논점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스스로가 많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게 이제 기출문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90점이 나오는 거예요. 90점이. 근데 그냥 기출문제 드립다 보여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점에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지하는 국외배당 수도 있다. 여기 뭐 국외배당 이런 식으로 쓰셔가지고요. 배당 소득이 200만원 줬고, 얘도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국외 배당이기 때문에 그로써 문제가 없겠네요. 내국법인이 아니죠. 3점에 직장공제에 탈퇴하면서 10년간 납입한 원금 3천에 대한 반환금으로 3,600을 수령했대요. 그럼 3,600에서 3,000을 뺀 600만원은 이자 수도로 발생되지만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이 답안지에서는 어디에도 적으시면 안 돼요. 물음이 종합 소득금액에 합산될이란 단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과세는 제외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직장공제 초과 발행에 대해서 원천징수액을 물어봤다면 그런 것도 훈련을 해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구해요? 얘는 그냥 추가 논제예요. 3,600 빼기 3,000이 초과 반환금이죠, 이게. 그럼 초과 반환금의 첫 번째 못 빼는 거예요? 기본공제 40%. 초과 반환금의 40%. 그리고 납입연수 공제라는 거 빼야 되죠. 이건 문제에서 주어져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납입연수 공제 정도로만 쓸게요. 10년에 대한 납입연수 공제 이렇게 빼는 거죠. 그럼 이게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이 소득은 10년간 형성된 소득이니까 1년치 기본세를 곱하려면 먼저 납입연수 10년으로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에 맞는 기본세율이 뭐 나오겠죠. 아무래도 1200만원 이하니까 지금 6% 적용되겠죠. 600만원에서 못 빼면 1200은 절대로 넘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6% 세율이 적용되겠죠. 거기에 다시 납입연수 10년을 곱하는 연분연승법 써서 원천징수세 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상환기간이 3년인 회사채 만기드레로 수령한 이자, 뭐 사채이자 이런 식으로 쓰고 500만원인가요? 네, 500만원. 개꿀이죠? 5점에 2011년에 가입하여 총 불이백이 46원인 10년 만기 월 적립식 저축수험보험이에요. 저축수험보험이네요. 4월 15일에 중도 해지를 해서 46을 냈지만 5천을 받았기 때문에 저축수험보험 차익 소득이 발생했어요. 근데 장기저축수험보험은 사회보장 측면에서 과세 제외인데요. 지금 11년도에 가입해서 해지를 20년도 지금 9년밖에 안 됐죠. 그래서 과세, 단기저축수험보험이니까 과세예요. 5천에서 46을 뺀 400만원이 이자소득 저축성보험 차익 400만원 과세. 6점에 지인에게 빌려주는 사채 원금 3억과 이자 1,800을 회수했다. 이 사채 원금은 은행에서 차입한 것으로 이 차입금에 대한 은행 이자는 10이다. 이자 소득은 필요금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페이크고요. 그냥 1,800만원이 저희 비영업대금이 1,800만원 필요금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죠. 7점 아까 풀었었죠? 집합투자기고 여기다 적으셔가지고 뭐 12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오른쪽 8점을 잘 볼게요.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 상장법인 백두 주식에 대해서 현금 배당 800과 이익경험의 자본건전임을 한 주식 배당 12,000들을 일단 수령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먼저 칸이 넘어가니까 여기 쓰시면 뭐 4점에 현금 배당 이런 거 좀 보수적으로 부분 점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눠서 쓰라는 거예요. 현금 배당 800만원. 그 다음에 주식 배당도 저희 의제 배당이죠. 이익경험을 재원을 받았죠. 그때 의제 배당 어떻게 계산해요? 무상증자는 액면가, 주식 배당은 발행가. 근데 발행가가 없으면 그냥 액면가랑 발행가랑 일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절대로 시가로 과세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자본금을 전입해서 받는 거니까 자본금을 액면가로 측정하죠. 그래서 12,000주 곱하기 액면가가 괄호에 500원. 그래서 600만원 이렇게 적으시고요. 참고로 답안지 쓰실 때 지금은 제가 그냥 풀이를 위해서 간략하게 쓰지만요. 요 답안지는 무조건 원 단위로 쓰세요. 원 단위로. 이렇게 500만원 무조건 답안지는 원 단위로 쓰는 거예요. 출제위원이 얘는 6개를 지우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냥 5라고 보는 거예요. 출제위원은. 그냥 5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단위
100 이렇게도 쓰지 마시고요. 괜히 실제는 심기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답안지는 무조건 원 단위로 쓰시고요. 풀이 과정을 자기 멋대로 쓰세요. 풀이 과정을 그냥 안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봐요. 볼 시간이 없어요. 실제 들어간 교수님도 풀이 과정 볼 시간 자체가 안 난다라 그랬어요. 그냥 답안지에만 원 단위로 기입하시고요. 풀이 과정은 본인이 편한 숫자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식 하나 쓴 거고, 그 다음 참고로 그로스업 여부 따질 때도 얘도 그로스업이죠. 그 다음에 코스닥 상장법인인 소백으로부터 주발초를 자본 전입하여 발행한 무상주 4만 주를 수행했대요. 주발초는 입금 불사님, 상법상 자본 준비금, 회계상으로 자본 잉여금이에요. 요 재원, 입금 불사님을 재원으로 받은 거는요, 세법에서도 자본 내 변동에 불과하고 그냥 내 주머니 오른쪽에서 뺀 걸 왼쪽에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순자산 증가가 없어요. 그래서 과세 제외인데요. 다만 수령한 무상주 중 만주는 소백의 자기 주식을 보유해서 거주자 박이엠 씨가 추가로 수령했다. 저희 지분 비율 증가분은요. 주발초를 즉 입금 빌산이 지원으로 받았더라도 저희 의제배당으로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무상증자 의제배당 만주분만 과세해야 되는데 여전히 액면가에 500원. 그래서 500만 원. 근데 주의하실 거 이거 이중과세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로스업 제외라는 거예요. 이 물음에서 안 물어봤지만 그로스업 물음도 혹시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 떠오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주발초를 재원으로 받았고 주발초는 입금 불산입니다. 법인당에서 과세가 된 적이 없었고 이중과세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물음에서 왼쪽에 금융소득을 물어봤죠. 첫 번째 금융소득을 물어봤기 때문에요. 배당소득 금액 이렇게 안 물어봐서 그로스업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금융소득만 물어보면 그냥 총수익 금액과 관련된 금액을 물어봤다. 비과세나 어떤 분리과세를 뺀 금액을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돼요.